자, 경제. 이재용 채널A 조선일보 VOA 돈 되는 상식 추부기 오토기어 김승혜 안PD 뭐였죠? 뭐 까먹었네. 입질의 추억 백종원. 이거 뭐나 NS 일마짓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국토전략 저스워크 김현석 블룸버그. 그래서 돈 되는 상식 전세 사기 당한 분들 이렇게 낮은 이율 또 전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니까 내일은 주말이죠. 다음 주부터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인드라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세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은 법제화해야 된다. 부동산 사원칙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VOA에서 세계 주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난다. 러시아를 떠난 데 이어서 이제 중국을 떠나기 시작했다. 물론 테슬라나 이런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있죠. 한국도 삼성, LG가 여전히 중국에 있지만 점차적으로 압박이 가해진다. 이런 식으로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 이런 식으로 반기업적인 규제가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러면은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현재 경제 성장이 그 뭐라고 그러죠? 기저효과라고 해서 작년에 현재 사이즈 페럼 그러니까 남들이 사이즈 페럼 할 때 혼자 좀 잘 나갔던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좀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월 대비로 봐야 된다. 모그스트에서 얘기했죠. 그러한 면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그리고 중국 통계는 믿을 게 못 되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은 내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맹공 시파르가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처럼 재벌 3세 망나니 일지라도 그 중국의 박정희 등소평이 해낸 업적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망하지 않는다. 중국 경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게 일관된 인드라 견해였죠. 향후 10년 동안 천천히 망한다. 중국 경제는.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반쪽 노면이 5년 더 집권했다면 매국노 이완용만도 못한 매국노 반쪽 노면이 이런 반쪽 노면보다 더 못난 운전비가 5년 더 집권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했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5년만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아놨지. 이 정도도 지금 이 운전비가 똥 싼 거를 치우려면 50년 걸린다고 인드라 강조했죠. 대한민국 시민들과 국유본이 도와주면 절반 이하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국유본과 성렬형이 하는 거 보니까 한 인드라 볼 때 향후 한 15년 정도만 노력하면 반쪽 노면이 싸지른 똥, 운전비가 싸지른 똥을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계속 한다면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큐브길, 삼각부채, 그래서 이제 체불이 계속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8대2, 78대22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 굵직굵직한 알짜 기업들은 국영기업이고 중국의 국영기업이죠. 시가총액도 높고 세계경제가 망해도 우리는 간다. 이런 알짜 기업들이 국영기업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그 나머지들이 중소기업들이고 민간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도 이러한 민간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부실화되고 그러한 것이 많은데 안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부실화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맹공 시파르가 반기업으로 나아가면 겉으로는 친기업이다 이렇게 또 살짝 전환했지만 기본 기전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신용만 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가속화되면은 중국의 민간 기업,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이 돈을 못 받으면, 우리도 불과 10년 전에 그랬죠. 예, 철수형이 맨날 동구하러 다녔다 이거죠. 예, 매출 채권 들고, 예, 막 1년 어음 끊어주고 미치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버텨야 되는데, 예, 그럼 예? 근로자들은 돈 달라고 아우성칠 거고, 그죠? 흑자부도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비규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로 지금 충분히 짐작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자본 경제에서 큰 틀에서는 정상적인 진행 과정으로 일단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순환되면 이것도 긍정적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말하자면 미국의 그 소규모 은행들이 예, 부실화돼서 망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맹꽁 시파르의 무지한 쭝꽁, 예, 무식한 예, 경제 중심이 아닌 이러한 정치 중심, 이렇게 예, 후진국형 정경유착 방식은 경제를 경제에 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 중국 경제 안으로 곪게 그게 종양이 되고 암으로 번진다 이거죠. 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 이미 종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암이 되려면 한 좀 더 무르익어 팍 익혀야 되니까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뭐 10년 뒤면 벌써 그냥 손쓸 수가 없는 거죠. 예, 죽기만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2030년쯤 되면은 중국 경제가 기대가 되죠. 근데 2030년 전까지는 중국 경제 쉽사리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부채가 많다고 할지라도 위안화로 찍어내기 때문에 국외본이 인정해줬잖아요. 위안화를 준 기축통화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그렇게 당분간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골마 터지기 때문에 중국 시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리고 중국과 무역거래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쪼들리기 시작하고 망해갈 겁니다. 중국과 보따리 장수하던 사람들, 중국과 교역하던 사람들 한둘씩 노숙자가 될 겁니다. 중국 없는 세상, 중국 경제 없는 세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늘 강조하잖아요. 쟤네들이 맨날 중국 애들이 우리는 일본 사례를 충분히 공부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일본도 공부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당했잖아. 심지어 중국보다도 기술력은 더 뛰어났고 시장 점유율도 엄청났던 것이 일본인데 시장 점유율도 중국에서만 높지 뭐 전 세계에서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기술력도 없고 시장 지배력도 없는 중국이 내수 시장만 믿고 뭘 어떻게 하겠어. 망하는 거죠. 일본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일본도 준 기축통화국 아니야. 일본 경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경제보다는 망하더라도 중국 경제보다 늦게 망해요. 일본 경제는 또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게 부채 협상 이건데, 매번 있었잖아요. 오바마 때도 있었고 뭐 트럼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부채 협상 안 되면 뭐 미국 뭐 휴지 달러 되는 거, 이제 달러 휴지 되는 거 아니냐, 또 음모론자 가짜뉴스들이 이렇게 떠들고 디폴트 나는, 미국이 파산 난다, 그런 거 없어요. 파산도 안 나고 달러 휴지 안 돼. 달러가 계속 기축통화
중심 이유가 뭐죠? 미국이 전 세계 군사력의 51% 이상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군사력의 51%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 달러 휴지론을 그때 얘기하면더라도 근거가 좀 있다. 그래도 51% 이하로 떨어질지라도 인들라는 쉽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의 조건이 탈락하니까. 예.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가진 게 미국이다. 그게 기축달러의 힘이에요. 예. 첫 번째 조건이. 예. 두 번째 조건, 보통 사람들에게서 석유 뭐 이렇게 해서 73년에 데이비드 록펠러의 신자유주의 석유 결제, 그걸 아직까지도 생각해서 석유 결제를 뭐 사우디하고 중국, 뭐 중국하고 브라질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다고 해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된다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건 국유본이 일부러 이렇게 떡밥을 던지는 거야. 그리고 그걸 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또 가짜뉴스 만드는 거죠. 국유원이 딱 슬쩍 퍼뜨리고 그걸 또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 맹꽁 시파르나 반쪽정은 좌이파쇼 문전비 뭐 지명 입장에서 더 가공해가지고 하고 또 자기가 또 풋옵션 걸었으니까 거기에 또 걸맞게 또 가공해가지고 하는데 이느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부채 협상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다. 근데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합의가 안 돼도 길이 있을 거예요. 답이 있어, 답이. 그냥 돼요.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 근데 시간을 많이 잡아보고 이게 블룸버그 얘기도 똑같아. 인디아 얘기나 JP 모건 스탠리, 고드만삭스, 블룸버그 얘기 다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는 다 돼요. 되긴. 근데 이거 갖고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어요. 내년 대선 이슈가 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있잖아. 여기에서 양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공화당도 양보하면 안 되고 이준영도 양보해서는 안 돼. 민주당도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내년 대선 쟁점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밑바닥에서는 이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국유본이 판을 깔아놨어. 대록주 책사 데이비드 록펠러,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아마 이런 경제 분야의 책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머리에서 이미 바닥에서 판을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이제 계속 이걸로 이슈화돼서 내년까지 싸우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어차피 달러 기축통화는 유지될 것이고, 뭐 부채 협상 계속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인드라 무엇보다 뭐라고 얘기했죠? 미국은 부채를 더 많이 가져도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인드라 늘 얘기하잖아. 인드라의 국제유통 자본론 관점에서는 영구 부채 기반 달러 체제, 나아가서 영구 부채 기반 세계 통화 체제로 나아가기 하나의 방법은 지금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달러 더 많이 찍어내도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달러만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더 많은 부채를 가져도 문제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더 찍어내고 싶지만, 그리고 그런 능력도 되지만 못 찍어내는 거는 지금 달러를 찍어내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미국 정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제를 훨씬 더 경제 발전시키거나 성장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건 미국이 개도국도 아닌데 내년 경제 성장률을 10%씩 올릴 수는 없잖아요. 올려봐야 3%, 4% 정도 올려야 5% 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달러는 지금 10% 이상씩 찍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3세계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동유럽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돈이 많아요. 찍어내야 돼요. 네, 부채도 만큼 늘어나야 되고 세계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네.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하는 세계 인드라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네? 미국 연준이 달러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찍어내야 세계 경제가 더 좋아지고, 예, 미국 재무부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빚을 져야 세계 경제가 더 잘 나간다.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이런 인드라의 일관된 국제유통 자본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긴 장기적 안목에서. 근데 이제 이게 단기 주식하는 분들 입장이나 코인 하는 분들은 인드라가 올해 초부터 주기차게 얘기했잖아요. 중기적 관점에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코인이든 주식이든 좋게 나가지만 하반기 때는 될 걸로 보인다. 그랬다가 다시 내년부터 올라간다.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 상고하죠. 예. 그래서 부채상이 잘 되든 안 되든 타협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뉴스 재료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가나 코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유동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그 뉴스를 재료로 삼아서, 예,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 유동성이라는 건 세력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세력들이, 예, 필요한 만큼 팔 때가 된 거죠. 아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모든 게 다 파동인데,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내려와 줘야지 다시 더 높게 올라가는 거죠. 예,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려갔다 더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인드라들이 강조하지만, 예, 올해 코인이든 주식이든 산 사람들은, 예, 좀 넉넉한 분들은, 예, 그냥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으면 돼요. 예, 인드라 생각에 그래요. 예? 올해 지나면 다시는 이 가격 안 와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코스피 주식도 그래요. 삼성전자 이 주식 주가 내년부터는 오늘의 이 삼성전자 주가를 여러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 2024년, 2025년이 완전히 본격적인 화량이 될 거라. 내년은 시작이고, 이제 올해는 준비기고. 올해 이거는 언제 사든, 예, 1, 2년 내다보고 주식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이 바닥이에요. 바닥입니다. 갖고 있으면. 근데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단타 중심이기 때문에, 예, 더 낮은 가격을 노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못 벌어요. 예, 장기 투자를 못 이기는데 어쨌든 저는, 예, 버핏은 다 팔아라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예, 어쨌든 하반기에 노릴 겁니다. 예, 저는 분명히 얘기할게요. 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제가 지금 들어갈 타임을 언제로 보냐면 10월달을 보고 있어요. 예, 저는 10월달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딱 그 얘기만 할게요. 주식 코인은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바닥은 10월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가격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죠. 제가 신입니까? 예, 주식 실패한 사람인데. 어쨌든 10월달에 전 들어갈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들어가면 한 1년 정도는 버티려고 생각하고 들어갈 거예요. 1년. 어떻게 되든. 최소한 1년을 버티고 생각으로 10월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오면 그 전에라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김현석. 그 다음에 재용이 형. 재용이 형이 또 전세기만 같은 거 안 갖고 다니네요. 네. 재용이 형이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2번 깜빵에 가고 오면 카리스마가 2배가 된다 이거죠. 네. 한국 재벌들은 한 번씩 깜빵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야지 카리스마가 팍 생겨. 그다음 머스크 형하고 또 만났네요. 제대로는
제대로 해온가 머스크. 그래서 뭔 얘기했냐? 지난번에도 머스크가 접견을 요청해가지고 성렬형 만났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예? 어차피 전기차는 대세고 테슬라가 대세인데 테슬라가 저번에 예전 방송에서 소개했던 대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뭐 대만 이런데 어디다 공장 세울까 하는데 한국에 세우면 정말 좋죠. 고용 효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 차량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윈윈이죠. 삼성 반도체 활용하기도 하고 삼성의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르노가 망가지니까 놀고 있는데 삼성 자동차 한국에 이러면은 너무 현기차가 거의 독점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저는 독점보다 경쟁을 늘 중시하잖아요. 독점을 반대하잖아. 그런 면에서 테슬라와 삼성이 만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애플이 또 차 만들면 LG하고 해서 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또 인드라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KG 경인그룹인가 했나? 하여튼 이 친구 충청도 출신 이 친구 이 친구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가 인수합병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조업에서 망하는 기업들을 다 살려내는 재주가 있는 양반입니다. 이번에 그 쌍용차도 살려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구나. 크게 될 사람이다. 충청도 출신으로 진짜 재벌 하나 제대로 한화가 있었지 이미 김승희. 하지만 한화에 이어서 새로운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뭐 김승현이 뭐 터레스 얘기 그리고 픽업 트럭 얘기 재미나게 얘기 많이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이퍼님 물가 오르는 건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 효과가 모든 어떤 정책은 6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부터 금리를 올렸던 게 6개월이라 말이 6개월이지 본격적으로 적용됐던 것은 올 초부터 났던 건데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전부터 작년 10월부터 일어났긴 하지만 일단 미국인들에게 사회주의 패럼 빌미로 해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덜했던 거고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경착륙은 없다. 영착륙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대체로 여태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제가 볼 때 제 기조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5월달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7월달 금리 인상, 6월달 금리 인상 없을 거고 현 수준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금리 인하는 내년부터 되고 한국은행과 캐나다은행 같은 경우는 올 4분기에 아니면 12월 달에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한국이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조 변한 게 없다. 물가야 뭐 어쩔 수가 없다. 인드라 얘기했죠. 물가 선순환. 그래야지 빨리 AI 시대에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기 때문이죠. 자꾸 물가 올리면 임금 올리면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 어떻게 합니까? 로봇 도입할 수밖에 없죠. 자동화 설비 도입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런 구조로 갑니다. 살아남으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선진국 물가하고 비슷해졌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서유럽 물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큰 그림에서
오히려 일본의 물가가 선진국답지 않게 반쪽압의 정책 탓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정책이죠, 잘못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일본 기시다 정부와 그다음에 일본 은행장도 바뀌었죠. 당장 바뀌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경제가 올해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드래곤이 한국의 용인에 엄청난 돈 투자했죠. 얼마 투자했습니까? 살아보니까 친구가 많은 게 좋다. 적은 적고 친구 좋다. 한국에는 300조 투자. 그 다음에 미국에는 20조 투자. 일본에는 고작 3천억 투자. 고작 3천억이지만 삼성이니까 고작이지 딴 데는 어렵다. 이러한 투자는 삼성전자가 처음이 아니죠. 이건희 때도 남들이 다 몸살일 때 삼전은 투자했죠. 이것이 삼성의 전통이 된 거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반도체 사업에서 이렇게 승무수를 띄운다는 거 구분이 도와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도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강조했잖아. 제드래곤이 이건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와 삼바를 이끌 최적임자는 제드래곤이다. 이렇게 인드라가 강조했잖아. 제드래곤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러한 그 CEO는 제드래곤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제드래곤이 이제 일선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이제 그냥 대주주로만 남고 회장 삼성전자는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재용이 밑으로는 애들이 능력이 안 되거든요. 잘 보니까 제드래곤 시대가 삼성전자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드래곤이 성공할 것이다. 저는 두 번이나 깜빵 갔다 오면 그 카리스마를 얻었고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경험과 이론적인 모든 것들을 갖췄다. 대한민국의 복이다. 삼성전자의 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이 삼성전자 걱정이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드래곤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SK나 현다이는 그 태원이 형하고 또 누구야? 정가문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잘하고 있으니까. 현다이는 또 록펠러하고 가문하고 많이 친한 가문이기 때문에 현다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록펠러 가문하고 아주 친한 되기 때문에 현다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걱정할 필요 없고 뭐 LG도 그렇게 딱히 걱정할 필요 없고요. 뭐 태원이 형이야 말할 나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화 김승현, 김승현이 저번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는데 신기일전에서 잘 나가고 있죠. 조선업, 대우조선, 해양조선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한화도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이 KG, 얘가 어디까지 KG 재벌이 쌍용차 인수해서 어디까지 클지가 관심사지 기존의 어떤 재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없다. 한국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본에 왜 하냐? 일본에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사업 키운다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다가 보조금 준다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이다 미국 기업들이 일본에 하는 거죠. 일본에도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 예, 이거 일일이 수입하는 것보다 일본에 공장 만들어서 곧바로 납품하는 게 더 빠른 거죠. 예, 그리고 일본에 반도체 기술자들이 많은데 얘들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상속세, 예, 부동산세, 예, 소득세 이것들을 통합 패키지로 세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세법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고도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세법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상당 부분이 예, 불일치되는 면이 많습니다. 이거를 스웨덴 식으로 바꾸든가 해야 돼. 근데 이게 일본이 바꿔줘야지 한국에서는 뭐든지 일본이 먼저 바꿔줘야지 한국에서는 이거를 예, 받아들이거든요. 인드라가 그 예, 5급 노동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판 돌아가는 생리를 알아요. 정치판에서는요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야. 예, 미국에서 이랬다, 스웨덴에서 이랬다 안 들어요. 그건 미국이니까, 저긴 영국이니까 안 들어. 프랑스니까. 우리하고 정서가 달라. 근데 일본에서 했다 그러면 일본에서 했어? 우리도 해야지. 그렇게 돼요. 일본에서 먼저 해줘야지 우리가 바뀌어요. 예. 일본에서 먼저 그런 거 시범사업 해가지고 성공적이었다 그걸 보고서 그러면 따라하면 최소한 손해보고 안 하겠다.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하는 거 보고 부작용을 줄여가지고 참깨 부려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서 적용한다. 요런 머리를 갖고 있어요 한국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그 일본에서 상속세가 바뀌어야 돼요. 한국의 상속세와 일본의 상속세가 비슷해요. 뭐냐면 이래서 지금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속세 때문에 흑자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뭔 말이냐면 아버지 기업을 아들이 승계했을 때 세금 내면 그 기업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별 수 없이 불법적으로 하다 보면 깜빵 갈 수밖에 없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업 인수를 안 하면 상속세 내고 기업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물지 않는 이게 스웨덴법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죠. 단 이 사람이 기업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유예됐던 상속세를 내야 되는 방식인 거죠. 이러면은 국가 경제나 그 기업 사람들 고용 안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기업의 정보가 증권 같은 애들한테 유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본과 한국은 지금 장인 정신으로 만든 자수성가에서 만든 기업들이 알짜 정보들을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세금 내느라고 그 다음에 이런 알짜 기업들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3D 산업이거든요. 아들들 세대, 아들딸 세대들은 이런 힘든 일 3D 사업을 하기 싫어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 세금 내고 말래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중국 애들한테 팔아먹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스웨덴 바꿨다고. 그래서 인들아 이거 해줘야 된다. 세법개혁, 부동산세, 노동개혁 패키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까놓고 세법개혁은 성렬형한테 좀 기대하는 게 있고 다만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성렬형한테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지금 막 과감하게 막 하고 있는데 일부분이라도 그러면서 좀 놀랍게 기대 이상이다. 놀랍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될까? 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그만한 어떤 힘을 지금 국기본이 밀어주고 있나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지켜봐야 됩니다. 노동개혁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 어쨌든 이 한국 경제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박정희 모델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박정희 모델에서 박정희 정신, 자주 파시즘이 아닌 자조 정신, 새마을 정신으로 선진국 경제, 정경유착의 후진국에서 경정유착, 경제가 중심, 경제가 갑인, 정치가 을인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비로소 진짜 선진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가기 위해서 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금융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늘 강조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든 해줘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성렬형이 일부 용감하게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지금 한국의 좌우익 파시스트 기득권자들이 지금 막 성렬형 퇴진 난리가 났죠. 자기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가장 썩어 빠진 놈들이야. 지금 성렬형 퇴진을 외치는 니들이 가장 한국의 숙고통들이야. 100년 전 백성들 피 빨아먹던 악랄한 양반놈의 자식들, 썩어 빠진 숙고통 좌우익 파시들 인들아 얘기할게. 성렬형 외교를 구역 외교라고 주장하는 놈들, 너 파시스트. 성렬형 퇴진을 외친다면 너와 지금 넌 파시스트야. 숙고통. 알겠어? 한국에서 가장 썩어빠진 집단입니다. 좌익 파시스트예요. 좌익 우익 파시스트들이 지금 성렬형 퇴진 이런 거 주장하는 애들, 구력 외교라고 얘기한 자들, 그건 파시스트입니다. 이들아 계속 파시스트 조건을 늘여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거는 기술의 혼다 어코드가 도요타의 렉서스, 혼다 하면 어코드고, 뭐 오토바이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혼다 하면 혼다는 오토바이긴 하죠. 혼다 어코드인데 기술의 어코드가 언제 이렇게 소나타하고 이렇게 됐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오토기어님이 이제 자동차 전문가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김승현. 또 이런 가격, 기술보다는 또 이렇게 경영 마인드, 마케팅 측면에서 지금과 재밌게 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차 고민하시는 분들 김승현 참고하시고요. 픽업 트럭도 뭐 중고차 거래하시는 분도 관심 있겠네요. 인들아 얘기했죠. 에디슨 모터스가 이게 뭐냐, 이게 주명이하고 쭉 연결되는. 더 얘기 안 할게요. 2030이 희망이다. 수국고통 4050을 때려잡아야 되고 2030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근데 백종원 뭐 예산시장, 지역 맥주 아이템 좋고요. 그 다음에 입질의 추억 기생충이냐 아니냐, 좀 이제 저같이 회 좋아하는 사람, 멍게 좋아하는 사람, 해삼 좋아하는 사람들 참고하시고요. 이거 보시고 꼭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볍죠. 그 민물고기는 회를 떠서 먹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기생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입질의 추억 동영상 잘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Just Walk, 그 다음에 종로 포차거리. 이게 후쿠오카에 이런 포차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포차거리는 관광용이고 현지는 안 가는 바가지 쓰는 데라고 들어서 평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외국인들이 보통 한옥마을, 종로의 북촌마을, 경복궁, 동대문, 명동 이렇게 가는데 저녁에 이렇게 종로 포차거리 가고 청계천 갈 때 여기가 좀 제 생각에 세훈이 형하고 종로구청장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가지 안 쓰고 적정 가격에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명소가 되겠죠. 명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전략 하천 개발,
인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개발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청계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예? 종로에서 뚝섬까지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잘 만들었네. 예, 인드라는. 예. 이명박 그때 지난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 와,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업적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 업적하면, 예, 이 중앙차로제, 예? 그다음에 청계천, 이거 맨날 그 좌익 파시오들이 맨날 까대는데, 예, 인드라처럼 걸어보고 까보라고 그래. 걸어보고. 예. 인드라는 까더라도, 예? 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체험하고 얼마든지 수정하잖아. 사과할 줄 알고 진정한 사과, 반성. 응? 니들이야말로 진정한 사과를 한 번이나 한 적 있냐? 말장난이라고. 그게 좌익 파쇼야. 니들이 달리 좌익 파쇼냐? 똥꺼짐만 부리는 수꼬통들. 아, 이거는 또 이 친구가 부동산, 뉴욕에, 이게 이제 고층 빌딩에 뉴욕을 내려다볼 수 있는, 부럽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고층 빌딩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집이 제일 비싼 집은 아니고, 제일 비싼 집은 얼마야? 단식백, 천만, 십, 백만, 천만원, 2억 9천, 3억 달러. 3억 달러. 그죠? 3억 달러면 얼마야? 4천원? 4천억? 그것도 이제, 근데 이 집도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서, 영화 찍을 때 헐리우드에서 여기를 임대해서 영화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느 영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저택도 뭔가 파티용으로 사겠지. 실제로 여기 어떻게 삽니까? 그쵸? 대록주도 부담돼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런 집 살면, 예? 매일매일 그 파티해야지. 파티 안 하면, 예? 부담돼서 못 살 것 같아요. 매일매일 파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네옴시티가 떠오르는 저택이고, 그리고 이것도 영화에서 본 것 같아. B급 영화. 이름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야외, 여기 야외, 여기 보이시는, 야외 이런 어떤 그 뭐죠? 바베큐 하고 수영장. 그 B급 영화, 인드라가 좋아하는 B급 영화에서 봤던 배경인 것 같아요. 그것도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주택 같아요. 어쨌든 비버리 힐스 저택보다 저런 영화 속 말리부 해안 저택을 선호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저런 좋은 저택이라도, 한 달 살면 한 달이 뭐, 저는 한 달까지는 그랬죠. 한 달 딱 살면, 그냥 덤덤할 것 같아요. 저런 큰 집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집이 약간 좁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집보다 한 10평만 더 넓어지면 바랄 게 없다. 저는. 더 넓어지어도 좀 부담스럽고, 관리가 힘드니까. 지금 집보다 약간 10평 정도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요 집은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데네요. 발리의 불가물을 했대는데, 이런 집이, 이러한 집이 제가 볼 때는 포스트 모던이다. 포스트 모던한 건축이다. 원래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는 건축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최초로 포스트 모던하다 라는 것은 건축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진짜 포스트 모던하네요. 기본적으로는 미니멀리즘, 모더니즘이라는 건 간단하게 한국의 아파트, 실용성을 딱 위주로 해가지고
뭐 예술성 따지지 않고 가우디 같은 예술성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실용성 위주로 그냥 똑같이 그냥 공장에서 벽돌 짓듯이 똑같은 짓는 게 영국에 집 가도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집이 계속 되잖아. 그런 게 모던한 집이에요. 북유럽 가도 똑같은 빌라 집이 계속 연이어요. 그거 어떻게 모던한 거예요? 클래식하다는 거는 그냥 그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만 가면 가도 느껴지는 게 클래식한 거고. 포스트 모던이는 뭐냐? 이런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모던한데 미니멀리즘 아주 그냥 그런 건데 곳곳에 이렇게 과할 정도로 예술적인 게 이렇게 가미된 거예요. 이런 게 포스트 모던이다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저택이다. 가격이 싸더라도 굳이 선택한다면 난 이런 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훨씬 더 살고 싶은 저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행기에서 살 수도 있죠. 어떤 유대인 재벌 소개한 바 있죠. 개인 항공기를 집처럼 여기고 살고 있죠. 또 요트를, 또 요트 하면 또 호날두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이런 것도 캠핑카를 또 뭔가 로망을 가진 분들이 있죠. 독일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 독일 친구들이나 그런 유럽 친구들이 캠핑카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캠핑카 여러 개 봤는데 이 종이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캠핑카 같아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를 뭐 이렇게 뭐 어디 시골에 짓는 경우도 있죠. 홍정국이 그랬나? 컨테이너 호텔.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게 어쨌든 이동성, 짓기도 편하고 괜찮네요. 일본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12시 48분 뭐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1분 쉬었다가 마지막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